세계의 수많은 언어 연구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한글이죠. 지구상에는 현재 6,912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저명한 언어학자인 데이비드 해리스는 이 중 90%가 2050년이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어 전문가들은 어떤 언어가 살아남아 세계를 이끌어갈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50년 세계 5대 주요 언어에 한국어가 포함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일부 연구진들은 더 나아가 한국어가 미래의 영어를 대체하여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대담한 예측을 내놓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한글의 위상 때문에 미국의 명문대학 강의실이 들썩였다고 하는데요. 왜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강의실에서 이런 특별한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학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니퍼 킴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로 태어나 뉴저지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제게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해주셨어요. 주말마다 한글 학교에 다니며 한글을 배웠고 집에서는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특히 아버지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한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한글로 쓰여진 미션 카드를 숨겨두시고 그것을 찾아 해독하면 작은 선물을 주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한글 읽기와 쓰기 실력이 늘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로만 소통하는 미국 친구들 앞에서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한글이 마치 암호 같다며 호기심을 보였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환경과 경험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소중한 토대가 되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시절 AP 월드 히스토리 수업에서 세계 문자의 역사를 배우던 중 한글의 제자 원리를 처음 접했을 때의 놀라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모음을 구성했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다른 문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과 달리 한글은 철저한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도서관에서 한글 관련 자료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이 문자가 없는 백성들을 위해 이토록 혁신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그 순간부터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학교 진로 박람회에서 접한 하버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언어학 프로그램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특히 한글의 컴퓨터 언어학적 가치와 디지털 시대에서의 활용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입학 후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언어를 비교 연구하며 시야를 넓혀갔어요. 그 과정에서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더욱 분명해진 것은 한글의 독창성과 실용성이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한글의 체계성에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보며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한글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지금은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언어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한글이 가지는 강점에 주목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연구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중국인 유학생 한 명과의 만남은 제 연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언어의 디지털화에 관한 논문을 쓰기 위해 관련 서적들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제 귀에 들린 대화는 연구실 한편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국인 유학생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연구실 복도를 걸어가며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던 그때 동아시아 언어학과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의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했어요. 일본, 베트남,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은 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동아시아 문자체계의 진화 수업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죠. 강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당당한 걸음걸이로 앞자리에 앉는 그녀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리안이었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동아시아 문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수업 중간 토론에서 리안이 처음 발언을 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발표 자료는 완벽했고 논리적 전개도 훌륭했죠. 하지만 그녀의 발표에는 뭔가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다른 동아시아 문자들을 한자의 파생물로만 설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도서관에서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리아는 항상 노트북 주변에 두꺼운 중국 고전들을 쌓아두고 공부했어요. 그녀의 학구열만큼은 정말 존경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 대화할 때면 어김없이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했죠. 우리 중국은 5천년의 문명을 가진 나라야. 한자 문화권의 모든 국가들이 우리 문화를 배우고 발전했지. 어느 날 휴게실에서 논문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리안과 그녀의 친구들이 중국 드라마 취최정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평범한 드라마 수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대화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도 인기라던데 당연하지. 한국 드라마들이 우리 중국의 고전을 얼마나 많이 참고했겠어. 사극이든 현대극이든 결국 우리 문화의 재해석이잖아. 리안의 말에 친구들이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논문이 살짝 구겨질 만큼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특히 한국의 문화를 언급할 때면 마치 중국 문화의 아류처럼 표현하는 그녀의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한글. 그것도 결국 한자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 아냐? 그들의 모든 문화가 우리 것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 커피를 마시다 말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반박의 말들을 삼켜야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으며 이런 대화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뒀죠. 언젠가는 이 모든 오해를 바로잡을 기회가 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도서관 자료실에서 고대 문자 관련 책을 찾고 있을 때였어요. 리안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가 너머로 그들의 대화가 똑똑히 들려왔는데 그 내용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서가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리안과 그녀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만 있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너희 얼마 전에 나온 한국 논문 봤어? 우리 당나라 시대 문헌을 인용하면서 해석이 완전히 틀렸더라. 역시 동생은 동생이야. 리안의 말에 다른 학생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책을 내려놓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이 최근 좀 뜨긴 했잖아. 근데 그게 다 중국 덕분 아니야. 우리가 없었다면 그들의 문화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야. 한국은 영원히 중국의 작은 동생일 뿐이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서가 뒤에서 나와 그들 앞에 섰어요. 도서관의 차분한 조명 아래 리안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리안, 방금 한 말은 학술적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동아시아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말에 리안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니퍼. 오해하지 마요. 그냥 가볍게 하는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녀의 태도가 더욱 불편했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수업 중 발표에서도, 학과 세미나에서도, 심지어 교수님과의 면담 자리에서조차 리아는 은근히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갔어요. 중국 문화권에서 파생된 여러 작은 문화들 중 하나로서 라든가 한자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주변국의 문자 체계 같은 식으로요. 매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확실한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리안의 오만한 태도를 바로잡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도서관 열람실에서 우연히 리안의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하고 있던 발표 자료였는데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한자 문화권의 위계적 발전 과정 중심과 주변부를 중심으로. 리안의 발표 자료 제목을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자 문화권의 위계적 발전 과정이라니, 이런 왜곡된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평가하려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손끝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반박 자료가 필요했죠.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논문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에 귀가 쫑긋 섰어요. 옆 연구실의 친구들이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었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한국 드라마를 주제로 문화연구 논문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에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반박 사례가 있을까요? 그때 리안이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친구들의 대화를 듣자마자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곧 불편한 말이 나올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리안은 친구들 사이에 끼어들더니 한국 드라마의 성공 이유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중국의 것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자료들을 꺼내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의 독창적인 연출 방식과 세계가 인정한 작품성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중국 드라마들이 한국의 연출 방식을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덧붙였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실제로 중국의 방송사들이 한국 드라마의 제작 방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리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만 제 설명은 계속되었죠.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된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나갔습니다. 결국 리안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연구실을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그날 일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광경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며칠 후 도서관에서 마주한 광경은 제게 묘한 웃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찾기 위해 동아시아학 서가를 지나던 중 리안이 친구들과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한국 문화의 열등함을 역설하고 있었죠. 그때 우연히 제 시선이 리안의 책상 위로 향했습니다.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최신형 갤럭시 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분명 한국 노래였고 책상 위에 흩어진 화장품들은 하나같이 한국 브랜드였죠. 신라면 컵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보이는 한국 과자들의 포장지가 붉은색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어요. 한국 문화의 열등함을 역설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아직 생생한데 그녀의 책상은 마치 작은 한국 문화 전시관 같았습니다. 그 모순적인 광경에 쓴웃음이 났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녀의 휴대폰이었어요. 잠깐 화면이 밝아진 갤럭시 폰에는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어머, 내가 이 그룹 팬이었어" 하고 물었을 때의 리안의 반응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치 뜨거운 물에 대기라도 한 듯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낚아챘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허둥지둥 화면을 끄는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는 것까지 보였죠. 그 순간 리안의 눈빛에서 본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제게는 마치 수수께끼 같았어요. 입으로는 한국 문화를 폄하하면서도 은밀하게 즐기고 사랑하는 이중적인 모습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녀의 강한 부정이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한 남모를 열등감의 표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연구실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리안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국 카페 브랜드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본 걸 알아챘는지 리안은 황급히 반대편 손으로 컵을 옮기며 브랜드 로고를 가렸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곧 있을 동아시아 언어학 수업이 떠올랐어요. 다음 주 수업에서 각 나라의 문자 체계를 주제로 조별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교수님이 조 편성 명단을 발표하실 때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가 마치 운명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주 조별 발표 주제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독창성과 과학성입니다. 제니퍼 킴은 한글을, 리안은 한자를 맡아주세요. 순간 강의실 안에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학생들은 저와 리안을 번갈아 쳐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모두가 알고 있었나 봐요. 발표 준비를 위해 자료를 찾던 중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제자 원리의 놀라움을 표현한 논문들,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가진 강점을 분석한 최신 연구들이었죠. 특히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의 체계성이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은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리안도 열심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한국 과자 봉지가 놓여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발표회가 끝난 후 그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전날 도서관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연히 리안의 발표 자료 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내용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도발적이었어요. 한자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문자 체계들을 깎아내리는 내용이 가득했죠. 특히 한글에 대한 부분에서는 명백한 사실 왜곡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표 자료를 완전히 수정했어요. 단순히 한글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글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한글의 체계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최신 사례들도 추가했죠. 발표 당일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무언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강의실 문을 열자 리안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강의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발표 순서를 정하실 때 리안이 먼저 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소보다 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리안의 발표는 화려하게 시작됐어요. 웅장한 그래픽으로 꾸며진 발표 자료와 함께 한자 문명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녀의 발표 능력은 분명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발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리안은 한자 문화권의 영향력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한글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모음 의와 이는 한자의 일부분을 본떠 만든 것이고 자음들도 한자의 모양을 단순화한 것에 불과해요. 순간 강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다른 학생들도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리안은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계속해서 한글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손끝이 떨릴 정도로 흥분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깊게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둘씩 스크린에 비춰졌어요.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위해 과학적 원리로 만드신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천지인 삼재의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창제 원리가 현대 언어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준비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한글 연구 사례를 보여줄 때는 리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발표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리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안 씨, 한글과 한자의 형태적 유사성에 대한 당신의 주장은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요. 한글의 제자 원리는 문헌학적으로 이미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리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찾기 시작했죠. 이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결정적인 자료를 보여줄 차례였어요. 스크린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 페이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서 한글이 보여주는 우수한 처리 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띄웠어요.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문자입니다. 이런 체계성은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글은 인공지능이 처리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이 한글의 체계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최신 사례를 보여주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그녀의 손에 든 태블릿에는 중국 사이트의 기사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마저도 신뢰성 없는 개인 블로그의 글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어요. 오늘 두 발표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니퍼의 발표는 현대적 관점에서 문자 체계를 분석한 훌륭한 연구 사례였어요. 문자의 우수성은 역사적 유래나 영향력이 아닌 그 체계성과 실용성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리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는 여전히 한국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최근 시청 기록으로 남아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 승리의 기쁨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은 내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강의실은 묘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3355 모여 한글의 디지털 시대 활용성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의 사례는 그들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한 듯 했죠. 리아는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빛이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노트북 화면이었죠. 슬며시 보니 한국어 학습 사이트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강단에 서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적 체계여야 해요. 이런 관점에서 한글은 현대 사회에서 주목받는 혁신적 문자 체계입니다. 그 말씀에 강의실 안의 외국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은 자신의 회사가 한글의 인공지능 처리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베트남 학생은 자국의 문자 개혁 과정에서 한글을 참고했다는 사실을 공유했어요. 리아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조용히 무언가를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AI 시대의 문자 체계라는 제목 아래 한글의 장점들이 하나둘씩 적혀가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설 때였습니다. 리안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평소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가 재생 중인 갤럭시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제니퍼, 있잖아요.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연구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 저널에서 한글의 디지털 혁신성에 대한 특별 기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리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어요. 대신 그곳에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진실을 마침내 인정하기로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리안이 조용히 제 곁에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는 한글 공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있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몰래 한글을 공부해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 저널의 특별기구 요청은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리안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어요. 그동안 한국 문화를 폄하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서 한글이 가진 강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리안의 도움이 컸어요. 그녀는 중국어와 한글의 디지털 처리 방식을 비교하며 한글의 체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보여주는 가능성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제는 연구실에서 리안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함 대신 따뜻한 미소를 나눕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것 없이 한국 문화 관련 책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때로는 그녀가 먼저 한글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우리는 함께 온라인 한글 교육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한글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리안은 중국어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한글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습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플랫폼을 통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세계인의 새로운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언어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완성됩니다. 한글은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서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님께서 꿈꾸셨던 모습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이 의미 있는 발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